2025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2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부터 40대까지 전 연령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대한민국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4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자살한 사람은 14,000여 명. 매년 우리나라에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을 마감한 한 사람 곁에는 많은 가족과 지인이 남습니다. 그들을 자살 유족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 특집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경인교통방송 다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왔어? 오늘 유독 피곤해 보이네. 그러게. 오늘은 일이 좀 많았어. 일찍 자야겠다. 넌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너무 심심하지? 그렇다고 너무 방에만 있지 말고 산책도 좀 하고. 알았어. 근데 엄마, 이거 내가 사왔는데 같이 먹을까? 조각 케이크네? 오늘 무슨 날이야? 근데 엄마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돼서 오늘 안 먹고 싶은데 우리 내일 같이 먹자, 응? 그래. 알았어. 자, 날 추워. 이불 푹 덮고. 너도 잘 자, 우리 딸. 내일 아침에 보자, 응? 한 집 안에 있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왜 몰랐을까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되돌아 생각하면 이거는 나의 잘못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많이 힘들었던 2022년 12월 19일 한창 추운 겨울날 회사 퇴근하고 왔었을 때의 집 안에서 발견된 저희 딸 아이의 모습을 그게 마지막으로 무슨 축하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나갔다 와서 조그만 미니 케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제가 이빨 닦고 이제 출근을 다음날 해야 되니까 그걸 그렇게 먹으라고 줬는데 그걸 안 받아 먹은 게 그게 또 엄마의 추억을 남기고 싶었나? 근데 그게 진짜 아직까지도 그 케이크를 입에 넣지 못하는데요. 딸이 제일 좋아했던 케이크이기도 하고 저희 딸의 외침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으로 갖고 있는 감정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걸 엄마한테 엄마가 좀 도와줘 이런 메시지지 않았을까. 딸이 건넨 조각 케이크를 먹지 않고 잠들었던 그날이 자살 유족 김선민 씨에겐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자살 유족인 조동현 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책감이 유족들한테 가장 큰 부담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 아버지가 30분 전에 저한테 와서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주사가 있고 막 이래서 아버지 술 먹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럼 간다 이 새끼야 이러고 가셨거든요. 그게 지금 2006년인데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유족들이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내 가족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걸 갖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전문가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은 평균적으로 15명에서 30명, 최대로는 135명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매년 10,000명 넘게 사망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40만 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강승걸 센터장의 말입니다.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예전보다는 더 폭넓게 보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유족 범위를 고인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친구나 동료, 이웃, 지인까지 그렇게 고인하고 심리적으로 가깝게 지냈고 친밀함을 유지했던 관계에 있는 분들을 다 유족으로 포함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고인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자살한 사람에 대한 심리적 책임감이나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까지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많기 때문에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유 공호하고 또 공공정책 마련을 하기 위한 그런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2년간 OECD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은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지금까지 최대 800만 명 가까이가 자살 유족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300만 도시인 인천과 같은 거대 도시 3개 가까이가 자살 유족들이 사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거대한 자살 유족 사회인 셈입니다. 가족을 잃고 남은 사람 유족. 그들은 충분히 위로를 받고 충분히 슬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유로 그 순간부터 주변으로부터 숨고 스스로 고독한 섬이 됩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강승걸 센터장입니다. 다른 어떤 죽음으로 인한 사별 반응하고는 다르게 죄책감, 수치심, 분노 이런 복합적인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합니다. 고인의 자살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우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을 흔히 경험하고요.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위험이 8.3배가 높아서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이 자살 유족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고인의 자살 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리 부검 결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의 90% 이상은 죽기 전에 어떤 경고나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경고나 사인을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사실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또 상황적 신호 요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말, 행동,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언어적 신호로는 예를 들어 뭐 우울하다, 힘들다, 죽고 싶다, 슬프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말들. 행동적인 신호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변화. 전에는 뭐 늦지 않고 성실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결근을 하거나 직장에 지각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의 전에 없던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고요. 이 상황적 신호로는 그 사람이 이제 말하거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틀림없이 힘들 만한 상황. 예를 들어 중요한 사람을 상실했다든지 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황적인 그런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호를 잘 듣고 보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은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갈 때까지 곁에서 뭘 했냐는 식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스스로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 탓이라고 서로 따지게 될까봐 가족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이웃과 동료,
친구들과도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려워 또다시 사회로부터 단절되면서 연결된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살 유족이자 심리 상담가로 동료 지원 활동가로 살아가는 심소영 씨의 얘기입니다. 가족들하고 근데 얘기도 못해요. 가족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를 아는 동생, 엄마랑 같이 얘기하는데 서로 얘기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요. 각자의 이제 생각이 좀 달라요. 이제 겉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고 그렇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족이 걱정도 돼요. 아빠처럼 엄마도 동생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엄마가 좀 아빠한테 잘하지 그랬어. 동생이 아빠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이런 마음들이 있어. 그래서 쉽게 말을 못 꺼내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동생이 너무 힘들어할 걸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로 눈치만 봐요. 눈치 보고. 근데 걱정은 되는 거야. 혹시라도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받지? 혹시 아빠처럼 그런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서로 막 계속 확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유족 안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이 찢어지는 경우도 깨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특히나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 같은 경우는 남은 자녀가 없으면 부부끼리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남은 자녀가 있다고 해도 이혼하는 경우들 너무 많고 또 서로 부부는 또 네 탓이야. 네가 좀 잘 키우지 그랬어. 네가 집안에서 뭐 했어. 당신은 뭐 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리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메워지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사는 자살 유족들은 10명 중 8명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또 가족을 잃은 자살 유족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확률은 다른 일반인보다 20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유족이 다시 자살 위험군에 속하게 되지만 자살을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보는 우리나라 분위기 속에선 유족들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결국은 당사자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 서구의 어떤 여러 사례를 봐도 그렇고 결국은 장애인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나서야 이제 사실은 정부나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게 바뀌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당사자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는 계속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당사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자작나무도 있고 이곳에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협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올해 1월 한국자살유족협회가 발족됐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자조 모임과 관계기관들이 함께 한국자살유족협회로 뭉쳤습니다. 질병 등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이라면 자살의 경우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못해 더 큰 충격의 상처가 남는 유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게 한국자살유족협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일반인 자살률보다 자살유족의 자살률이 훨씬 더 높다. 우리나라에. 그 얘기는 뭐냐면 자살유족이 제때에 좀 초기에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도움을 받지 않고 혹은 내가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게 그래서 왜 도움을 안 받냐?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나아지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제 우울해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고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정부도 도와줘야 되고 지자체도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웃도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족도 같은 유족의 입장에서 도와줘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점점 더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초대 회장을 맡은 강명수 회장 역시 40여 년 전 어머니를 자살로 여인 자살 유족입니다. 강명수 회장은 자살 유족들이 사회에서 잊혀진 애도자로 남지 않길 바라며 깃대를 잡았습니다. 유족들이 평생 슬픔과 분노, 두려움과 우울감 등을 안고 살다가 또 다른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자살이 나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걸 알리기 위해 자살 유족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나 자살 유족 협회에서 내일부터 함께 일하기로 했어. 여보, 당신이 꼭 그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세상을 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말도 못하고 숨어서 죄인처럼 지내기를 우리 아들이 바라고 있진 않을 거야. 난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나선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겠냐고. 여보, 그래도 우리도 다른 유족들의 도움을 받아 이겨낼 수 있었잖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그럴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릴 사람들이 잘 봐줄까? 난 아직 모르겠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숨어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나서자. 당신과 내가 먼저 나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숨지 않고 나올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래. 나도 우리 아들 얘기를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 기억하고 싶어. 우리가 자살 사건만 생각하지 자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도 일반 사람들은 고민을 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를 해줘야 들을 수 있는 건데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떤 낙인이나 편견 때문에 자살도 마찬가지고 자살 유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는 기회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소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를 불러주는 곳에서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저를 불렀을 때는 내 이야기를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첫 번째 이제 사람들 반응은 울어요. 왜냐? 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회는 이제 자살률이 높은데 가까운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 4명 중에 1명은 이 자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는 떼어놓을 수 없고, 근데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애도하지를 못해서 가까운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선배라든가 해서 너무 그거 감정들을 그냥 이렇게 묵어놓고 갔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를 해서 용기를 받으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무슨 다 막 울고 이렇게 울고 제가 가면 이제 울고 고백해요. 사랑 고백이 아니라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뭐 인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 닿는 한 열심히 얘기해볼 생각이에요.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 자살 또한 다른 죽음처럼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족들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살 유족들은 본인이 겪은 어려움과 힘듦을 다른 유족들이 겪지 않길 바라며 직접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유족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는 동료 지원 활동가로 나서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자살 유족이 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대서 자살하고 하는 거지, 내가 자살 유족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고 너도 몰랐고 나도 몰랐다. 이게 이렇잖아요. 이게 유족 원섭 서비스의 핵심 가치가 유족이 돼서 거의 24시간 안에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받고 경찰이 우리를 부르면 상담사로 출동해서 동의를 받는 게 핵심이거든요. 동의를 못 받으면 그다음부터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런 거죠. 몇 시간 전에 자살한 가족이 있고 돌아가셔야 있는 상태에 있는 거를 발견한 유족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기본적으로.
책을 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하니 유족이 유족을 찾아가는 게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유족이 발생하면 유족이 태스크포스처럼 정해져 있어서 출동을 해서 이제 어떤 돌봄을 하거나 동의를 받거나 하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족이 유족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조동현 동료지원 활동가의 말처럼 같은 아픔을 가진 동료지원 활동가는 유족들에게 사실상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동료지원 활동가로 살아가는 심소영 씨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고인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들이 더 깊어지면서 나를 또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자조모임 열심히 나가는 이유는 제가 받았던 많은 유족분들의 위로 플러스 내가 그들을 또 내가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 플러스 더 저에게 또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디 가서 제가 아빠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지금도 아빠 얘기 하고 싶거든요. 14년이 지났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애도가 안 됐다, 뭐 자기 연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은 평생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 안에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위로받고 지지받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자조모임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그래야 본인의 삶을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이제 조금은 건강한 애도의 모습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조모임에 유족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를 강추드리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십수년. 가족을 떠나보낸 시간은 제각각이지만 어느 곳에서도 애도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은 살고 싶어서 자살 유족들이 찾아가는 비상구가 바로 유족들의 모임인 자조모임입니다. 전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와 종교나 봉사 목적의 민간단체에선 유족들이 숨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런 자조모임들을 통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며 건강한 애도 과정을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읽지만 간혹 빼먹기도 했지만 자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소한 부분이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어떤 한 줄이 나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이 모임에 오는 이유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달 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아들이 쓰던 방을 내가 강아지를 키우니까 그 방을 이제 강아지 방으로 꾸며놨어요. 아니, 그 방이 비어 있으니까 나는 우리 아들 잘못되고 나서 우리 딸이 내가 기가 지금 모청기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탈진 상태가 아니라 진짜 갔다 거기까지 갔다 온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청각이 나빠서 지금 내가 모청기를 끼고 생활을 해요. 그거 트라우마로 그런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사람이 그 몸으로 지금도 아직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누구하고도 공감하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여기 얘기하며 와서 모든 같이 느낄 수 있는 동료분들과 마음을 다 잡는 게 저의 유일한 돌팔구였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시간까지 버텨오고 버텨가고 있는 건 유일한 얘기함이 아니었다면, 이 포원의 모임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제 2의 삶을 또 살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제가 얘기함을 통해서 같이 응원하고 위로받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누군가의 또 다른 삶의 제2의 삶을 살 수 있게 아직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고 내 탓이 아니라고 얘기해주면서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길 바라서 열심히 모임도 나오고 얘기도 듣고 합니다. 유족들이 숨을 쉬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자조 모임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 지원을 목표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자조 모임, 회복 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자살 유족 상담 전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배민남 부센터장의 얘기입니다. 인천시는 이제 그 타시도에 비해서 이제 광역형 독립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17개 지자체에서 서울과 인천 이제 두 곳만 이제 광역형 자살예방센터를 독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지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어떤 국가 자살 예방을 위한 전략을 위한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데, 거기 안에서는 자살 예방에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부분의 이런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도 어떤 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과도 연결이 되지만 사실은 자살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어떤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2021년 자살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온 생명을 온 프로젝트 라고 해서 32개 부서 138개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연차별 자살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계 부처들 간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인천과 광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살유족이 발생하면 초기 심리 안정부터 법률, 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다양한 제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배민남 부센터장의 얘기입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은 그 지역에 자살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저희가 응답을 하고 있고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고 유족과 직접 대면을 해서 저희가 초기에 심리 안정을 지원을 하고 이 유족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속적인 애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 환경 경제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서비스 안에는 애도 상담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 및 행정 처리비 지원, 그다음에 특수 청소비 지원, 이런 것들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건강하게 애도하며 살 권리와 다시 시작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동안 인천을 비롯한 시범지역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엔 전국 17개 시도에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한국자살유족협회 강영수 회장입니다. 시스템을 이제 훨씬 더 전국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일반 사람들은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기 힘드니 결국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과, 그 다음에 경찰은 어차피 쫓아가니까 경찰과, 그 다음에 훈련된 유족, 활동가, 그래서 팀이 돼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충격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도와주고 옆에 좀 있어주고 그리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을 그렇게 전국으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한 이유가 제도적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것도 그 유족의 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하고 10년 안에 자살률을 40%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안고 있던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살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관심과 대책이 마련되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마다 다른 여건과 사정으로 자살 유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조 모임조차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강승걸 센터장입니다. 저는 자살 유족과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자살 예방 예산이 한 6% 정도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나 그런 국가적 위상 이런 것에 비해서 또 자살률이 매우 높은 이런 현실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인데요. 이 사업은 소중한 사람을 자살로 떠내보낸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그리고 빠르게 돕는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매 순간 살아갈 희망을 찾습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희망감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나는 평화와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내 감정을 그대로 살펴보고 수용하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상담자와 지원 그룹을 찾을 권리가 있다. 이건 자살유족 권리장전 중 일부입니다. 권리장전은 유족들이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13개의 권리를 담은 건데요.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도 스스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과 자격들을 찾아가야 하는 게 자살유족들입니다. 세계 자살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을 기억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슬픔을 공유하고 치유를 돕기 위해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매년 11월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였던 일본은 지난 2006년에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법 제정 이후 3년 만에 자살률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게 없어요. 유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일본도 만들었어요. 유족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 왜냐하면 일본 자살 대책법을 만들면서 그것도 이제 유족이 주장을 많이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의원들이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아예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살은 모든 국민의 책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직장, 그리고 전 국민의 책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예 법에 그냥 명시가, 대책법의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되어서 아주 작은 마을들까지 그런 자살 예방을 위해서 혹은 자살 유족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맨데터리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결합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모든 국민의 책무다라고 명시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국민 개개인의 책무까지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모든 국민의 책무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생명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일본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씩 유족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에선 인천광역시 부모 자조 모임에 참석한 유족들의 이야기와 고백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공개됐습니다. 온 마음 안아주기 음원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유족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죠. 너무 이른 작별을 하고 길고 어두운 터널 안에 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멈춰섰어. 그 무엇이 위로가 될까. 작은 불빛 마음 안아주기 그때 들려온 위로의 노래. 울어도 괜찮아 슬퍼해도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함께 노래해. 마음을 나누는 만남 서로를 보듬는 위로 얘기하고 기억하는 작별 눈물로 채워가는 치유. 따뜻한 만남 따뜻한 위로로 하루를 또 하루를 살아내고 따뜻한 작별 따뜻한 치유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간다. 숨어있지만 혼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인터뷰나 내용 끝에 활동하는 거 정말 좋다고 제가 해보니까 좋아요 말한 얘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아파하면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거나 내가 더 왜곡돼서 내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공식적인 자리 많은 사람이 있을 때면 정제된 편을 쓸 수밖에 없고 정제된 편을 쓰면 정화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아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 마세요.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고 사고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그때 아버지가 한잔하자고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알 수는 없잖아요. 좀 더 나아질 거고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힘들 땐 울어야 되죠. 힘들 땐 물론 울어야 되고 뭐 내 감정 있는 그대로 이제 화가 날 때 표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뭐 유족들이 꼭 힘든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조 모임을 하면서 저희는 다 돼요. 웃는 것도 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잖아요. 근데 보통 유족분들이 일상을 못 사시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즐거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함께 부르는 마음 동료 지원 활동가인 조동현 씨와 심소영 씨의 얘기처럼 자살 유족은 누구나처럼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말할 용기를 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생명의 전화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길래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린지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산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괴롭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1958년 문을 연 인천 생명의 전화는 가정사나 개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괴로운 이들이 언제든 전화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전화 상담 기관입니다. 인천 생명의 전화 박미희 소장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항상 1000건에서 1100건 사이, 많을 땐 1300건 이렇게 정도는 와요. 너무 다양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살면서 자살 예방이라는 거는 내가 반드시 죽기 직전에만 전화를 해야지만 자살 예방이 아니거든요. 미리미리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미리미리 털어주는 게 굉장히 자살 예방에는 큰 도움이 돼요. 계속 쌓아놓기만 하다가 99까지 쌓고 어느 순간에 이 1%만 딱 채워지면은 폭발을 하는데 이 1%가 채워지기 직전에 99%일 때만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전화 놓쳐버리면은 저희는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오늘 내가 고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화가 나도 그게 쌓이지 않게 미리미리 저희한테 전화해서 객관적인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도 다 표현해내서 털어버리고 이게 곧 자살 예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각양각색의 내용들로 전화를 다 주셔요. 이제 국가는 자살을 재난으로 보고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려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생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 개개인은 자살 유족뿐 아니라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로와 공감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다시 희망을 바라보고 당연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줘야 합니다. 자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신건강으로 힘든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개인적인 일, 또 그 사람 혼자의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유서를 쓰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지만 그 유서를 쓴 사람들의 8할 이상이 제발 나랑 상관없이 잘 살아줘라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고인은 절대로 당신이 이렇게 살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좀 나와서 얘기했으면 좋겠고, 네. 사람들이 자살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점점 앞으로는 더 가족이 없을 텐데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의 보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거는 혼자서 치러야 되는 자식들도 많을 거고 부모도 많이 생길 거고 이런 소가족화에 대해서는 그때는 분명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옆에 계셔줄 수만 있다면 그 빈자리를 같이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 길을 가는 것 같고 일을 하는 것 같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10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577-0199 정신건강 상담 전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1588-9191 생명의 전화 등 상담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날이 추워졌어. 다시 11월이 왔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다음부터 엄마는 온몸이 아프다. 이제 괜찮겠지 싶었는데 네가 떠난 이 계절이 오면 벌써 몸부터 아픈 걸 보니 아직은 아닌가 봐.
그렇구나. 보고 싶다라고 차마 꺼내지도 못하고 사는데 추워지면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 열심히 살고 있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손도 잡아주고 할머니와 오빠와 네 얘기도 하면서 추억해. 우리의 여행길이 달라서 오랜 시간 뒤에 보겠지만 네가 있던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엄만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 살아갈 거야. 그러니 응원해줘. 세계 자살 유족의 날 특집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경인교통방송 다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손수림, 연출 엄윤화, 작가 유예진, 자문 한국자살유족협회,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인천생명의 전원, 성우 최의진, 내레이션 임채원이었습니다.